화려한 예식장 한가운데서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비단 손수건을 며느리에게 건네는 순간 그 아이는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잔잔하게 울려 퍼지던 축혼 행진곡이 거짓말처럼 멎었고 향기롭던 생화장식의 내음이 갑자기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아이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망신 좀 그만 시키세요. 하지만 제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제 아들 민준이가 제 팔을 밀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고 계시잖아요. 어째서 제가 제 젊음을 다 바쳐 키워낸 아들이 한 여자 때문에 이 어미를 이토록 짓밟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65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지난 세월이 외롭지 않았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하고 났습니다. 아들 얼굴 보는 재미에 외로울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작은 연립주택은 낡고 비좁지만 집안 구석구석 남편의 채취와 아들의 성장 기록이 배어 있습니다. 현관 옆 벽에는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들이 누렇게 바랜 채 붙어 있고 거실 한쪽에는 이제는 켜지지도 않는 낡은 텔레비전 위에 민준이의 대학 졸업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의사가 되어 자신만의 병원을 열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밤새 옷감을 나르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 손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무릎은 꽂은 날마다 쑤셔왔지만 아들의 하얀 의사 가운을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최유라. 딱 보기에도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좋다면 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평생의 짝을 만난다는데 어미로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으로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아들이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독일제 승용차도 한 대 뽑아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아들이 처가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단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 목화솜을 넣은 비단 이불을 만들고 은수저 세트를 맞추고 며느리에게 줄 고운 한복 옷감을 끊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새 식구를 향한 저의 진심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이와 유라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준비해둔 예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수줍게 비단 이불을 펼쳐 보이자 유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걸로 예단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라야, 그래도 엄마 성의인데. 민준이가 옆에서 멋쩍게 말했지만 유라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의는 감사하지만 이런 건 너무 촌스러워요. 제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이탈리아제 구스다운 침구 세트로 이미 주문해놨어요. 어머니.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제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방식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으니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민준이 저렇게 예쁜 색시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쓰던 낡은 서재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된 참사무 책상은 제 손길에 익숙한 듯 삐걱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열쇠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비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부인 제가 사실은 지난 30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불려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 조리법이 아닌 부동산 등기 서류 사본과 주식 보유 현황, 채권 명세서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기반으로 밤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제는 저조차 믿기 힘든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어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인자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돈의 흐름을 쫓아온 투자자의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 항목 옆에 증여 완료라고 쓰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라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저 외제차, 민준이 병원 개원 자금까지 전부 내가 해준 것들인데 그 고마움을 저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늙은이처럼 생각하는 거겠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의심은 접어두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또 한 번 타이르며 붉은 펜으로 증여 대신 대여라는 두 글자를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그저 만약을 위한 아주 작은 보암이었습니다. 그 작은 두 글자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안의 싹은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짙은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데 이 늙은 어미가 사소한 감정으로 그 아이의 행복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행동은 제 인내심을 매일같이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방식, 제 가치관, 그리고 제가 아들을 위해 바쳐온 모든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입을 한복을 맞추러 종로의 한 유명 한복집에 갔습니다. 저는 제법 들떠 있었습니다. 딸이 없는 제게는 며느리와 함께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다정한 고부 사이가 되어 서로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복집 안은 오색 찬란한 비단들로 가득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저희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신부 어머님들도 이렇게 화사한 색으로 많이들 하세요. 복숭아빛이 도는 이 색감 좀 보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실 거예요. 원장이 추천해준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제 가슴에 대보며 저는 소녀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던 유라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촌스러워요. 순간 한복집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아가씨. 촌스럽다고요? 요즘 누가 저런 색을 입어요? 어머니는 좀 더 차분하고 기품 있는 색으로 하셔야죠.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진열대 가장 구석에 걸려있던 짙은 남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를 꺼내왔습니다. 그건 혼주가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상가에 갈 때나 입을 법한 어둡고 무거운 색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훨씬 나으세요. 어머니 연세에는 이런 색이 더 점잖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아이의 말은 마치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은 당신은 잔칫날의 주인공이 아니니 어두운 색을 입고 조용히 배경처럼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난처해 보였습니다. 유라야, 그래도 너무 어둡지 않니? 엄마 얼굴이 죽어 보여.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요즘 트렌드를 몰라서 그래. 이런 다크톤이 훨씬 세련된 거야. 어머님, 제 말이 맞죠? 이걸로 하세요. 결국 저는 그 어두운 한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한복 색처럼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복집을 나오면서 민준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라가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도 엄마는 뭘 입어도 고우니까. 저는 그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니라 곧 아내가 될 사람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들에게는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이 나오고 하객 명단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한 명 한 명 정성껏 이름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게 단골이었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 민준이가 어릴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선뜻 돈을 빌려주었던 옆집 아저씨,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할 때 함께 고생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던 상인들, 제게는 모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인연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민준이와 유라에게 보여주었을 때 유라는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내 고마운 사람들이지. 네 결혼식에 꼭 와서 축하해줬으면 하는 분들이다. 유라는 제 명단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장 상인이요?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저희 결혼식은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열려요. 오는 분들도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이런 분들을 부르면 결혼식 격이 떨어져요. 격이 떨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것이다. 어머니, 세상 물정 정말 모르시네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에요. 저희 아버지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기업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옆에 시장 사람들을 앉힐 수는 없잖아요. 유라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인연이, 제 고마운 이웃들이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결혼식에 격을 떨어뜨리는 천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유라야, 말이 너무 심하구나.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 민준이를 이렇게 키우지 못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서 제가 밤새 고민하며 적은 그 명단을 반으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분들은 절대 부를 수 없어요.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과 유라의 싸늘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유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호텔 측에서도 하객 수준을 맞춰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삶의 증인과도 같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제 아들과 곧 며느리가 될 아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찢어진 명단 조각들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돌아가신 남편이 입버릇차로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는데 제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와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계속해서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아들만 위하며 살아서 아들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사돈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전통 방식대로 제가 직접 담근 귀한 인삼주와 정성껏 말린 곶감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들고 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제 시간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한 사돈댁은 성처럼 거대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사돈어른 내외는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가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자 사부인은 잠시 그것을 건네봤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밤새 잠 못 자며 준비한 정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그냥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걸로 준비해. 유란의 부모님은 그런 걸 더 좋아하셔. 그 말에 저는 결국 참고 있던 서름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쪽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정성보다는 처가의 허영을 채워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결혼식 비용 문제였습니다. 처음 예산을 짤 때 저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꽃장식을 더 비싼 수입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평범한 3중조단 대신 10인조 오케스트라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처음 계획했던 유럽이 아니라 1등석을 타고 가는 몰디브 최고급 리조트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추가 견적서는 제가 감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유라야, 이건 너무 과하지 않니? 결혼은 시작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허례허식에 돈을 다 쓸 필요는 없잖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허례허식이에요? 이건 저희의 자존심이자 집안의 얼굴이에요. 친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돈 몇 푼 아끼자고 저희를 망신시킬 순 없잖아요. 망신이라니? 민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저희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친구들 보기 창피하게 할 순 없잖아요.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제가 엄마 아들 맞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제 모성애를 담보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그 사랑을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들고 나와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말없이 송금해 주었습니다. 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번 돈이, 제 청춘과 맞바꾼 돈이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신이 나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너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어미의 모든 것을 얼마나 더 빼앗아가야 만족할 것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때부터 제 인내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냉정한 관살이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한 조용하고 혹독한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아주 작게 하지만 결코 끄지지 않을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잡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애써 몸을 일으켜 정갈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짙은 남색 저고리와 잿빛 치마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짓날 혼주가 입은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둡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마치 상주가 된 듯한 기분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웃어야 한다.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달이니까. 결혼식이 열리는 강남의 호텔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높다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식장 안은 하얀 백합과 장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하객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이곳이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식장 입구에서 사돈댁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사부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사돈어른은 권위적인 미소를 띤 채 연신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옆에 서 있는 저는 값비싼 그림 옆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유라의 친구로 보이는 젊고 화려한 여성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어두운 한복에 머물 때마다 저는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초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찢겨나간 명단 속에 그 고마운 얼굴들은 이 화려한 결혼식에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혼자서 이 어색하고 차가운 공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저는 하객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식장의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늠름하고 멋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곧이어 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그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든 것을 잊고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행복해야만 됐다. 내가 겪은 서러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두 아이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수십 년 전 남편이 제게 속삭였던 맹세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을 잡고 애원했던 마지막 말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시오. 여보, 나 약속 지켰어요. 우리 아들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제 신랑의 어머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정성껏 준비하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 결혼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 진심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젊은 날, 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밤을 새우던 기억,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굳은 일에 마다하지 않았던 모진 시간들,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 작은 상자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하얀 비단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낡은 한복 치마의 가장 깨끗한 부분을 잘라내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며칠 밤낮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한 쌍의 원앙이 있었습니다. 원앙은 부부의 영원한 사랑과 화목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제 어미의 마음으로 두 아이가 평생을 원앙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유라야, 이것은 내 진심이다. 부디 내 아들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수건을 유라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손수건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손수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제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제 손을 쳐냈습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오동나무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상자가 열리면서 하얀 비단 손수건이 힘없이 팔랑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떨어진 하얀 손수건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정성과 진심이 하객들의 발 아래에서 차갑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장면을 누구에게도 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전부가 담긴 저 손수건을 어서 주워 담아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손수건을 집으려는 순간 제 머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유라가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챈 것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나이든 몸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맥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식장 전체를 울리는 증오에 찬 유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망신 좀 그만 시키세요. 그 한마디는 제 남은 삶의 모든 의미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구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를 모욕한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넘어진 어미를 일으켜줄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유라 사이에 서다니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유라의 손이 아니라 바닥을 짚고 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한 며느리의 편에 서서 이 늙은 어미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도 아무것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만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눈이 이제는 저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저고리는 흐트러졌지만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손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제 눈물 대신 바닥에 먼지가 묻어 더러워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을 아무 표정 없이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저는 그 지옥 같은 단상에서 내려와 식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등 뒤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아들의 결혼식을 망친 죄인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65년간의 김순자의 삶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장례 행렬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기후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그저 빛의 잔상으로만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따뜻하고 아늑했던 내 집이 그날따라 차갑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민준이의 100일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까지 제 인생의 모든 자랑과 기쁨이 파노라마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한 채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자 민준이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이제는 누렇게 바래버린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작은 옷에서 아기의 분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안방 책장에는 아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제가 기뻐하며 사주었던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 청춘, 내 건강, 내 삶 전부를 바쳤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었나.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치욕과 모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친 숭고한 희생이 결국 이기적이고 오만한 괴물과 그 괴물에게 영혼까지 팔아버린 아들을 만들어냈다는 끔찍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수십 년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오. 부디 우리 민준이 꼭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주시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오. 저는 남편과 한 그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등짐을 지고 나르던 옷감의 무게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던 내 젊은 날의 서러움이 아들의 하얀 의사 가운 하나로 모두 보상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어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 민준. 혹시나, 정말 아주 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사과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 어리석은 어미는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민준이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는지 옆에 있던 유라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 아직도 단단히 피쳐 계신가 봐. 유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준이의 말은 제 남은 미련의 조각들마저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뭐 좀 그러시겠지. 괜찮아. 내가 우리 엄마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 며칠 저렇게 혼자 계시게 놔두면 또 금방 풀리셔. 워낙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그때 유라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자기야. 혹시라도 정말 화나서 아파트라도 뺐으면 어떡해? 그러자 제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았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온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에이 설마. 어차피 강남 아파트, 내 차, 병원 개원 자금까지 다 엄마 돈인데 우리를 어떻게 내치시겠어. 당신은 몰라도 이 아들은 못 버리시지. 내일 아침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또 마음 약해지셔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하면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심장을 찢어발기던 슬픔과 절망이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숭고한 모성애는 그들에게 그저 이용하기 좋은 약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용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저의 재산은 자신들의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산발이 된 머리를 손으로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수십 년 된 낡은 참나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가장 아래쪽,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잠보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제 피와 땀,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기록된 제국의 역사책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여왕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빨간 펜을 들어 박민준의 이름 앞으로 기재된 모든 자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독일제 승용차, 병원 투자금 50억 원.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박민준, 그리고 최유라, 너희는 내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진짜 세상의 가치를 가르쳐 줄 차례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도 한 아이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김순자, 제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자 하얀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마주 보았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텅 비어버린 눈동자. 이것이 지난 65년을 헌신하며 살아온 김순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상복 같은 한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물줄기는 제 몸에 남은 치욕의 흔적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얽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은 됨직한 낡은 옷산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입었던 각이 잡힌 정장들이 방충제 냄새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단정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옷은 제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었고 흐트러졌던 마음가짐까지 바로 잡아주는 듯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의 결혼식을 망친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 김순자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저는 남편의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 순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자산 관리를 묵묵히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이면의 모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부인,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민준군 결혼식은 잘 치르셨는지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지요. 오늘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뵙고 싶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용모입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모든 약속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비밀 서랍에서 그 두꺼운 가죽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가 민준이에게 사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장부에서 아파트의 주소와 등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김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등기권리증을 찾아냈습니다. 이 집을 계약하던 날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엄마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깨끗한 파일에 넣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회수 대상 1호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민준이가 타고 다니는 독일제 승용차였습니다. 그 차의 할부금은 아직도 제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증을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차량의 소유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그 차 열쇠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차는 아들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아들의 허영심을 실어 나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증 서류를 파일에 넣고 회수 대상 2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의 개인 병원 개원 자금으로 빌려준 5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피부치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그 가르침에 따라 저는 민준이에게 50억 원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이게 뭐냐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들한테 뭘 이런 걸 다 받으세요. 저는 그저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둘러댔고 아들은 의심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철없는 서명이 이제 아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채무자 박민준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파일에 넣고 채무 상환 요구라고 적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와 묵직한 서류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동정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밤새 준비한 서류 파일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서류들에 기재된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수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차용증을 확인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역시 사부인이십니다. 돌아가신 박 사장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에게 조금은 덜 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사돈댁, 그러니까 최유라 씨 댁의 뒷소문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최 사장, 그러니까 사돈어른의 회사가 최근 아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결혼을 통해 민준군의 재산, 아니 정확히는 사부인의 재산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어젯밤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유라의 그 참을 수 없는 오만함과 조급함, 그리고 제 재산을 향한 노골적인 탐욕의 이유가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을 앞둔 자들의 절박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차가운 화빈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더욱 지체할 이유가 없겠군요. 모든 절차를 오늘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제 핸드백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지치고 힘없게 흘러나갔습니다. 엄마, 전화 받으셨네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리고 유라가 너무 경솔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제는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죄드릴게요. 네, 어머님.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간절해서 어제의 일을 몰랐다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됐다. 엄마가 좀 힘들구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제 연약한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늙은 어미를 길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기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한 착각이 제가 준비한 심판의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얼굴에서 연약함의 가면은 벗겨져 내렸습니다. 저는 다시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들에게 통지서를 보낼 가장 효과적인 날짜와 방법을 정해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들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 좋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가장 혹독한 현실을 선물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어제와 똑같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는 제 눈은 더 이상 어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결혼식장에서 주워온 더러워진 비단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손수건은 제 눈물을 닦는 데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민준이와 유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죄하는 척 애원하더니 제가 계속해서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피하자 나중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며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을 몸이 좋지 않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두 마디로 일관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이 김 변호사는 제 지시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물밑에서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명도 소송 준비, 차량 회수 절차, 그리고 50억 원 채무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까지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김 변호사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이제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차갑고 푸른 빙하의 불꽃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 저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민준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드디어 전화하셨네요. 저희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최대한 기운 없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유라 좀 바꿔주렴. 잠시 후 유라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유라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너희들 내일 떠난다고 들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지. 저녁이나 같이 먹자. 어미가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결혼 선물도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무겁구나. 제 말에 유라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결혼 선물이라는 단어에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아니에요. 저희 괜찮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사주신다니 너무 감사하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라시엘이라고 아니 거기로 오너라. 내가 미리 예약해두었다. 라시엘은 유라가 평소 SNS에 자랑하던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고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님, 알아요, 거기. 와, 정말요? 저희 오늘 저녁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 늦지 말고 오너라. 전화를 끊자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아무런 의심 없이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기품 있고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차분한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도 착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일주일 전 결혼식장에서 머리채를 잡히던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사업가의 위엄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함께 느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지배인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서 민준이와 유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껏 멋을 부린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국 이겼다는 승리감과 이 늙은 어미를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와 계셨네요. 민준이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레스토랑 내구를 감탄하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자기야, 우리 오늘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해. 그 아이는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핸드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되찾은 정복자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들뜬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의 행복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제가 계획한 잔인한 만찬의 시작이었습니다. 음식 주문이 끝나고 웨이터가 최고급 샴페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유라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말없이 잔을 들어 그들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잔 안에 담긴 황금빛 액체와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기포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계획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침묵을 지킨 채 간간히 고개를 끄덕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침묵을 그들은 아마도 어색함이나 미안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폭풍이 숨겨져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나이프질을 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 결혼 선물은 뭘로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내일 떠나니까 오늘 미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민준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유라 말이 맞아. 저희도 궁금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곳까지 예약하신 걸 보면 엄청난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제 옆에 놓아두었던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끌어왔습니다. 그래, 선물을 줘야지. 너희가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이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2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봉투를 민준이와 유라의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뭐냐는 듯 기대에 찬 눈으로 저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라는 참지 못하고 먼저 제 앞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보렴.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니?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한 사전 통지서라고 되어 있을 텐데. 명도 소송이요? 그래.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강남 아파트 내 집이지. 유감이지만 앞으로 30일 안에 그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이건 법적인 통보란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도 당황하며 자신의 앞에 놓인 봉투를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예요? 하나는 네가 타고 다니는 그 독일제 차에 대한 차량 회수 통지서다. 내일 아침 사람이 갈 테니 차 키를 곱게 넘겨주면 좋겠구나. 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재미있는 거지.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주 잘 아는 50억 원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내용증이란다. 네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 기억나지? 약속대로 60일 안에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 거야. 만약 갚지 못하면 네 자랑스러운 병원은 당연히 파산 절차를 밟게 되겠지.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도 감미롭던 음악 소리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었지. 내 돈으로 너희의 허영심을 채우면서 나를 늙고 무지한 노인 취급하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너희들 말이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너희의 본 모습을 내게 보여준 것뿐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물은 전달했으니 이제 식사를 마저 하렴. 계산은 너희가 하거라. 아마 너희 돈으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잔인했던 저녁 식사를 뒤로 한 채 저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위한 진짜 축배를 들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네?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민준이는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저희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내 어미의 머리채를 잡은 여자 편을 들며 저희 인생 최고의 날을 망치고 계시다고 소리치던 바로 그 아들 말이냐?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요? 네? 유라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네가 내 진심이 담긴 비단 손수건을 바닥에 내던지고 하객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모욕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그깟 촌스러운 손수건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속 좁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머리채를 잡은 건 어머니가 먼저 저희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조차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레스토랑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네? 저희 내일 신혼여행 가야 해요. 이렇게 다 뺏어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제 병원은요? 제 차는요? 우리 집은요? 제발요,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민준이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사죄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지독하게 이기적인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가 중후한 풍채를 드러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사부인,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습니까? 김 변호사는 제게 정중하게 물으며 민준이와 유라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등장에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김 변호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준이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김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박민주 씨와 최유라 씨. 김 변호사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유라는 더 이상 저를 마음 약한 늙은 어머니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냉철한 법률 전문가가 서 있었습니다.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을 고용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뭘 안다고?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살림만 했지. 하지만 그 살림을 하는 동안 너희 같은 어린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단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유라 씨, 당신은 김순자 여사님께서 평생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며 돈을 번 무지한 노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큰 착각을 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남편이신 고 박진우 사장님과 함께 진우실업을 창업하고 남편 사후에도 수십 년간 회사의 숨은 실력자로서 막후에서 모든 자금 운용과 투자를 결정해 오신 분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라와 민준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준이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김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들, 강남의 아파트, 독일질 승용차, 박민준 씨의 병원 개원 자금은 여사님께서 시장에서 푼돈을 모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사님께서 지난 수십 년간 탁월한 사업 수완과 투자 감각으로 이룩한 총 자산 430억 원에 달하는 제국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430억 원. 그 숫자가 레스토랑 안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유라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김 변호사는 비웃음마저 머금고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 아버님의 회사 유라건설이 곧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도 저희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이 김 여사님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것도요. 당신은 김 여사님의 비단 손수건은 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그분의 430억 원짜리 제국은 통째로 삼키고 싶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이성을 붙잡고 있던 민준이가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엄마가 그런 분이신 줄도 몰랐어요. 제발요. 아들의 울음 섞인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억척스러운 어미였든 수백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든 나는 평생을 너를 위해 헌신한 네 어미였다. 하지만 너는 그 어미를 배신했지.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라.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민준 씨와 최유라 씨를 정중하게 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비용을 모두 계산하도록 안내해드리세요. 만약 이분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김 여사님께 더 이상 접근하려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민준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까지 엄마, 엄마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먼지 묻은 비단 손수건으로 제 손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심판의 무대를 뒤로 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완벽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선명했습니다. 치욕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온전한 김순자로서의 삶, 제 2막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들의 아침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민준이와 유라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쫓겨났고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애지중지하던 독일제 승용차는 회수되었고 그는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역시 병원이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민준이의 병원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젊은 원장이었던 제 아들은 이제 동네의 작은 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안락함과 허영심으로 가득했던 삶이 무너지자 그 아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매일같이 민준이와 돈 문제로 싸웠고 결국 결혼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내밀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 유라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제 집 앞에 찾아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은 또 다른 배신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몇 번 있고 나서야 아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받은 벌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의 달콤함에 취해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가 가진 자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낡은 연립주택과 불필요한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회사 진우실업의 지분 역시 전문 경영인에게 모두 매각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서류 뭉치가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막대한 현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늙으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지만 이제라도 저 혼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고 스위스의 융프라우 정상에서 만년설을 밟았으며 이탈리아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세상이 얼마나 좁았었는지를.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제 넓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1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의미 있고 용서보다 더 완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따 박진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는 미혼모들의 자녀 중에서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가 한 젊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훌륭한 의사로 키워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픈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상처와 분노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제 새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문득 제 손에 들린 비단 손수건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주워온 뒤로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먼지가 묻어 더러웠던 그 손수건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제가 수놓았던 원앙 한 쌍이 햇살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쇠도 녹인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 눈물을 멈춰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손수건을 곱게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이 아닌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제 지나간 삶에 대한 예의이자 새로 시작된 제 삶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어제의 슬픔을 싣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고 제 앞에는 오늘이라는 눈부신 아침이 새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온전한 김순자로서의 진짜 인생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